고요했지만 썩어 있었다. 대한민국 서울 번화한 도심의 그림자 아래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변두리 골목은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보였다.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그 투쟁의 가장 밑바닥에는 부서지고 버려진 것들 속에서 삶의 조각을 주워 담는 이들이 있었다. 폐지 줍는 노인들. 그들은 도시에 숨겨진 노동자들이자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굽은 등과 닳고 다른 손에는 이 거대한 도시의 비정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선우, 707 특임단 백호 부대의 일원.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최정계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강철 같은 의지와 독수리 같은 눈빛,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는 냉철함. 그녀의 몸은 조국이 수십억을 들여 깎아낸 완벽한 살상병기였다. 휴가 그녀의 사전엔 그런 물렁한 단어가 없었다. 오직 임무와 훈련만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아주 오래전 잊었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끈, 즉 죄책감에 이끌려 낡은 군용 더플백 하나만을 짊어진 채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평생을 묵묵히 폐지 줍는 일로 연명해온 존재, 할아버지 하성철 옹기 계신 곳이었다. 고아였던 그녀를 거두어 먹이고 재운 유일한 가족 그녀에게 있어 마지막 남은 인간성의 보루였다. 그녀는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특수부대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임무에 대해 묻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이었다. 그 무심한 듯 깊은 사랑이 선우의 가슴에 늘 짐처럼 남아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공기는 비릿한 피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선우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낡고 허름한 주택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삐걱거리는 녹슨 대문은 뜯겨져 나가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할아버지의 왜소한 그림자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짐승처럼 웃고 있는 세 명의 사내가 그림자처럼 할아버지를 애워싸고 있었다. 선우의 발걸음이 순간 얼어붙었다.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고 뼛속 깊이 각인된 경계 본능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한없이 왜소해진 할아버지의 등과 그를 마치 먹잇감처럼 유린하는 폭도들의 추악한 모습이었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명동파랑 계약했으면 계약을 지켜야지 감히 우리 구역에서 폐지를 줍겠다고 개기는 거야. 다른 놈들도 본받으라고. 사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마른 어깨를 발로 짓밟고 몽둥이 같은 것으로 그의 허리와 다리를 무자비하게 내려쳤다. 짝짝퍽 우드득 둔탁한 파열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의 비명은 작은 신음으로 억눌려 사라졌다. 닳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웅크린 할아버지의 모습은 한 마리 버려진 짐승 같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끔찍했고 피냄새는 점차 진동했다. 골목길에 흩뿌려진 폐지들은 마치 할아버지의 찢겨진 영혼처럼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한때 정성스레 분류되어 있던 골판지와 플라스틱 병들은 발길에 채여 이리저리 흩어졌다. 선우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희미하게나마 존재했던 인간적인 모든 감정, 평온함, 안도감, 그리고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작은 회한마저도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 자리는 오직 강철 같은 분노와 뼛속까지 시린 증오, 그리고 냉혹한 사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휴가를 나온 손녀 하선우가 아니었다. 놈들을 도륙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707 특임단 소속의 살상병기였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군용 대검이 차가운 달빛 아래 섬뜩하게 빛났다.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골목길 안으로 숨어들어 사내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명동파, 폐지, 처리구역, 계약, 불이행, 본보기. 그들의 잔혹함 속에는 돈과 폭력으로 얼룩진 더러운 계약이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저 재활용품을 줍는 일을 넘어 이 거대한 조직의 검은 이권에 무심코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이른바 폐지 카르텔. 재활용 시장의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착취 시스템이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착취하고 구역을 나누어 관리하며 노인들의 피땀 어린 수입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갈취하는. 할아버지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 작은 불만을 표했다가 혹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동료 노인들 앞에서 본보기가 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제값에 팔고 싶었을 뿐이었다. 고작 그것 때문에 죽도록 맞아야 하다니. 이 노친네가 감히 우리 장 회장님 심기를 건드려 똑똑히 보여줘라. 누가 이 바닥 주인인지. 장 회장. 명동파의 정점에 있는 자의 이름이 선우의 뇌리에 박혔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그저 몇 푼 벌어보겠다고 나섰다가 이런 끔찍한 폭력에 노출된 현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사라진 후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몸은 경련하고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널브러진 폐지들은 마치 할아버지의 찢겨진 영혼처럼 흩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선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미 뜨거운 맹세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를 품에 안아 올리는 순간 그녀의 손에 축축한 피가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뼈마디가 느껴질 정도로 마른 몸은 이전에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급히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문득 떠오른 사내들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경찰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들의 목소리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 빌어먹을 사회에서 법은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허울 좋은 족쇄였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냉철하게 판단했다. 경찰은 이미 저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을 터. 약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진정한 정의는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선우는 할아버지를 인적이 드문 작은 병원에 입원시킨 후 망설임 없이 부대에 복귀를 연기했다. 지휘관에게는 개인적인 긴급 사유로만 보고했다.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아니, 진정한 임무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 도시는 거대한 먹이사슬이었고 할아버지는 그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사슬을 끊어버릴 피 묻은 칼날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칼날의 첫 번째 목표는 할아버지의 몸에 폭력을 휘두른 그 3명의 사내들이었다. 하선우는 자신의 모든 훈련 경험과 타고난 지략을 복수에 쏟아붓기로 했다. 그녀는 우선 명동파의 실체부터 파고들었다. 707특 임단에서 배운 첩보 잠입 정보 수집 심리 분석 그리고 흔적 없는 이동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다.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 그리고 모자를 눌러쓴 채 그녀는 서울의 어둡고 음습한 뒷골목을 그림자처럼 누비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조종하는 거대한 암덩어리였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정보 수집이었다. 폐지수거 현장 낡은 고물상 새벽녘 노인들이 모여드는 경로당 불법 도박장 유흥업소, 명동파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그녀의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때로는 노숙자로 위장하여 폐지 줍는 노인들 사이에 섞여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장태영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폐지 카르텔을 형성하고 어떻게 약자들을 착취하는지. 노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명동파가 지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폭행을 당하고 정해진 가격 이하로 폐지를 팔아야 하며 심지어 노인연금까지 갈취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의 눈물과 절규는 선우의 심장에 그대로 박혔다. 때로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잠입하여 조직원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하는 데 능숙했다. 밤에는 낡은 민박집에서 지도와 정보들을 펼쳐놓고 분석하며 잠시 눈을 붙이고 낮에는 거대한 정보의 바닷속을 유영했다. 술에 취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무용담 속에서
선우는 명동파의 조직도 자금 흐름 불법 계약서, 그리고 장태영과 유착된 정치인 및 공무원들의 명단까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증거로 남겼다. 명동파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환경사업이라는 그럴듯한 간판 뒤에 숨어 폐지 재활용 시장을 독점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 횡령 탈세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형 조폭이었다. 특히 그들의 정점에는 명동파 회장이라 불리는 장태영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자 환경운동가 행세를 하며 언론과 정치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의 검은 돈은 경찰은 물론 일부 정치인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 사건을 은폐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들의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선우는 할아버지 병실에 매일 밤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의식은 돌아왔지만 극심한 트라우마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고 잠꼬대로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했다. 그의 찢겨진 육체보다 멍들고 겁에 질린 영혼이 선우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제가 다 해치울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의 피눈물을 갚아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맹세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의 나약해진 모습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선우의 정보 수집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동파의 정보망과의 미묘하고 치열한 싸움이었다. 명동파 역시 자신들의 구역에 외부인이 침투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들은 최첨단 CCTV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이용해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했으며 심지어는 노인들 사이에 첩자를 심어 내부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선우는 이들의 감시망을 역이용하고 오히려 그들의 첩자들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흘려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CCTV 사각지대 활용 및 조작 그녀는 도시의 모든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분석하여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아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그녀는 때로는 고의적으로 작은 소란을 일으켜 감시 카메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재빨리 목표 지점으로 침투하는 미끼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심지어는 일부 폐쇄된 CCTV,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영상 기록을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대담한 시도까지 감행했다. 이는 그녀의 해킹 능력과 디지털 정보전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었다. 교란 및 심리 조작 작전, 명동파의 조직원들이 감시를 강화할 때 선우는 다른 폐지 줍는 노인들이나 노숙자들, 심지어는 명동파의 불만을 품은 소규모 조직원들을 이용해 정교한 교란 작전을 펼쳤다. 예를 들어 일부러 다른 구역에서 큰 소란을 피우게 하거나 명동파의 경쟁 조직인 척 위장하여 허위 정보를 흘려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불신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의 미약한 도움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감히 꿈꿀 수 없었던 희망이라는 미끼를 던졌다. 내부 분열 유도 및 약점 파고들기, 명동파의 내부 정보를 빼낼 때 선우는 단순히 물리적 침투를 넘어섰다. 그녀는 조직원들 간의 갈등이나 불만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 도박 빚, 애인, 관계 가족 문제, 심지어는 조직 내에서의 불공정한 대우를 파고들어 정보를 얻어냈다. 때로는 그들의 술자리에 슬쩍 접근해 중요한 대화를 엿듣고 때로는 익명으로 협박 메시지나 비리 정보를 담은 편지를 보내 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스스로 실수를 유발하게 했다. 그녀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을 읽어내는데 탁월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명동파의 내부에는 불신과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선우는 단순한 군사 기술을 넘어선 고도의 지능적인 전투력을 길렀다. 그녀의 몸은 총탄과 폭발을 견디는 강철이 되었고 그녀의 정신은 어떤 거짓말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녀는 명동파의 모든 것을 파악했고 그들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쳤다. 정보 수집이 완료되자 하선우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영혼을 파괴하는 응징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타겟은 할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3명의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명동파의 하위 조직원들로 주로 폐지 수거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노인들을 착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선우는 그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파악했다. 새벽녘 그들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허름한 식당 낮에는 폐지 수거 트럭을 타고 구역을 순찰하는 모습, 밤에는 뒷골목의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행태까지. 그녀는 그들의 모든 약점과 습관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날 밤, 첫 번째 사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후려쳤던 가장 악질적인 놈이었다. 선우는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밟았다. 그의 발걸음이 인적이 드문 폐공장 근처에 이르렀을 때 선우는 순식간에 그의 뒤를 덮쳤다. 그의 입에서 비명조차 터져 나오기 전에 선우의 단단한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고 폐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녹슨 기계들과 퀴퀴한 냄새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사내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다. 선우는 그를 벽에 거칠게 내던졌다. 내 놈이 내 할아버지에게 손을 댔지. 그 더러운 손으로 다시는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사내의 오른손을 움켜쥐었다. 뼈마디 하나하나를 느끼듯 천천히 그리고 잔혹하게 비틀었다. 크악,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정적을 깼고 사내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절규가 터져 나왔다. 선우는 그의 손목을 완전히 꺾어버린 후 만족스러운 듯 차갑게 내던졌다. 그는 자신의 부서진 손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었다. 선우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의 가족 사진을 찍고 그에게 명동파의 모든 불법 행위를 자백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게 했다. 이것은 너희 보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지옥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는 서곡이지. 그리고 너는 평생 이 악몽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그녀는 그를 공장 바닥에 버려둔 채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다음 타겟은 폐지 수거 트럭 운전수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다리를 몽둥이로 내려쳤던 자였다. 선우는 그가 혼자 트럭을 몰고 한적한 시골길을 지날 때를 노렸다. 그녀는 능숙하게 트럭 뒤에 잠입했고 순식간에 운전석을 습격했다. 운전수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놓쳤고 트럭은 통제를 잃고 갓길을 벗어나 밭으로 곤두박질 쳤다. 철컹거리는 쇠붙이 소리와 함께 트럭이 처참하게 찌그러졌다. 운전수는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선우는 그를 트럭 밖으로 끌어내 거꾸로 매달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혼란이 가득했다. 내 놈의 눈은 무엇을 보았지? 약자를 짓밟고 그들의 피땀을 갈취하는 것을 즐겼겠지. 선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녀는 운전수의 눈앞에서 그가 평생 모았을 법한 돈뭉치와 값비싼 시계를 꺼내 보였다. 내 놈은 돈 때문에 약자를 괴롭혔지. 이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을 맛보아라. 선우는 그의 휴대폰으로 명동파의 불법 자금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그의 지인들에게 유포시켰다. 이 정보는 단순히 폭로하는 것을 넘어 운전수가 명동파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거짓 정보를 교묘하게 섞어 넣었다. 이는 명동파 내부에서 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증폭시켜 그가 조직으로부터 버려지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가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씩 부셔뜨렸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가 그의 가족들에게 익명으로 그의 모든 비리 숨겨둔 불륜 관계 도박빚 조직의 비자금 횡령 등을 폭로하고 그가 감추려 했던 추악한 사생활을 상세히 전달한 것이었다.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자식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그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선우의 눈빛에는 자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내 놈이 뿌린 씨앗이다. 이제 내 놈이 거둘 차례다. 내 놈의 비명은 이 카르텔이 무너지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다. 마지막 사내는 가장 덩치가 크고 잔혹했던 자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장본인이었다.
선우는 그가 주로 활동하는 명동파 소유의 불법 도박장을 찾았다. 그곳은 온갖 범죄와 악취가 뒤섞인 곳이었다. 사방에서 돈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엉켜 악마의 아가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도박장 내부로 잠입하여 그 사내가 도박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명동파의 고위 간부들도 함께 도박을 즐기고 있었다. 선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접근하여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내는 돌아보려 했지만 선우의 소나기에 잡힌 순간 그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내 놈은 힘을 과시하며 약자를 짓밟았지 이제 진정한 공포를 맛보아라. 선우는 그를 도박장의 가장 혼잡한 곳 룰렛 테이블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를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707 특임단에서 배운 고도의 관절기 및 급소 공격 기술을 사용했다. 팔다리의 관절을 어긋나게 하고 중요한 급소, 경동맥, 쇄골 복부 등을 가격하여 심각한 고통을 주면서도 치명상을 입히지 않았다. 사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마치 줄 인형처럼 선우의 손에 놀아날 뿐이었다.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에 질려 도망치거나 혹은 이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다. 선우는 이 모든 것을 계산했다. 그녀는 심지어 미리 준비해둔 소형 카메라로 이 장면을 고화질로 녹화하고 있었다. 선우는 사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놈의 보스 장태영에게 똑똑히 전해라. 약자를 짓밟는 자는 이 세상 끝까지 쫓아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내 놈의 공포가 다음 차례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영상은 세상의 모든 눈이 너희를 향하도록 만들 거야. 그녀는 그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사내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발발 떨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겪는 극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이 그를 완전히 짓눌렀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고 이름 없는 여전사의 조폭 응징이라는 제목으로 삽시간에 화제가 되었다. 명동파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대중의 관심이 명동파의 불법 행위로 쏠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하선우의 이 잔혹한 응징들은 명동파 전체에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감히 명동파의 조직원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다니. 그것도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장태영 회장은 격노했다. 동시에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났음을 직감했다.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놓고 내 개들을 건드려 이 미친 계집애를 당장 잡아와 산채로 잡아서 내 발 아래 꿀려라. 장태영의 포효는 명동파 전체에 비상령을 내렸다. 그는 명동파의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행동대장 독사 김영준에게 이 임무를 맡겼다. 김영준은 냉혈한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을 제거하는 데 능숙했다. 그는 장태영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장 회장의 가장 신뢰받는 오른팔이었다. 하지만 장 회장은 몰랐다. 자신이 노리는 사냥꾼은 이미 그의 심장부를 향해 그림자처럼 다가서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를 몰락시킬 거대한 그림자 속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선우는 자신이 명동파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먹잇감들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한 걸음씩 죽음의 덫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명동파는 하선우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폐지수거 구역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노인들을 신문하며 하선우의 정보를 캐냈다. 죄 없는 노인들이 또다시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고 이는 하선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동시에 명동파의 과도한 움직임은 경찰과 언론의 미약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장태영이 뿌린 돈과 권력의 장막에 가려져 진실의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했다. 오히려 장태영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을 정의로운 사업가로 포장하려 했다. 우리 구역에 정체불명의 폭력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안녕을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을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장태영의 명령을 받은 김영준은 하선우를 직접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선우가 평범한 조폭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움직임, 정보 수집 방식, 그리고 잔혹하지만 치명상을 피하는 공격 방식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김영준은 장태영과는 달리 지능적인 싸움을 선호했다. 그는 하선우의 가장 큰 약점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간파했다. 김영준은 치밀한 유인 작전을 계획했다. 그는 명동파의 조직원들을 시켜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계를 강화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할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몰래 이송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이송 도중 한적한 폐건물 근처에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모든 것은 하선우를 그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그는 하선우가 할아버지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을 것이며 할아버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선우는 할아버지 병실에 설치해둔 초소형 감지 센서가 울리자마자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감지된 움직임은 명동파 조직원들의 것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미리 분석해둔 폐건물의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폐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폐건물의 거대한 내부에는 철근 더미와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다. 선우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영준과 그의 정예 암살팀이었다. 그들은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해외 용병 생활을 거친 살인 기계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고 눈빛에는 섬뜩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선우는 매복 공격에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주변 환경을 재빨리 스캔하며 전투를 위한 최적의 위치를 잡았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철과 칼날이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선우의 짧지만 치명적인 방역음이 뒤섞였다. 하선우는 707 특임단에서 익힌 극한의 근접 전투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번개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날아오는 칼날들을 종이처럼 가볍게 피하고 상대방의 빈틈을 파고들어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했다. 찌그러진 폐차 부품들, 낡은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쌓여있는 폐지 더미들이 그녀에게는 완벽한 전투 지형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타나며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그녀의 눈은 이미 살기 사치로 가득했다. 적을 섬멸하려는 순수한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의 공격은 단순한 제압을 넘어선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공포를 심어주는 방식이었다. 팔다리가 부러지고 관절이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김영준의 팀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선우를 포위하며 점차 그녀를 안쪽으로 몰아넣었다. 숫자와 조직력의 우위가 점차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몸 곳곳에 경미한 찰과상과 타박상이 생겼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임무 완수와 복수심만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올랐다. 김영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직접 싸우지 않았다. 대신 멀찍이 떨어져 선우의 전투 방식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섬뜩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선우가 궁지에 몰린 것을 확인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흥미롭군. 소문보다 훨씬 더한 괴물이군. 하지만 당신은 틀렸어, 하선우. 김영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운 금속성 울림이 있었다. 그는 주변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한 번 훑어보고는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선우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맹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리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함이 있었다. 하선우는 자세를 잡으며 경계했다.
무슨 개소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게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여전했다. 장태영, 그는 그저 꼭두각시일 뿐이야. 김영준은 비릿하게 웃었다. 그의 눈은 마치 뱀처럼 빛났다. 이 도시의 모든 더러운 사업 폐지, 카르텔의 진정한 배우,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흑막은 따로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선우의 흔들리는 눈빛을 즐기는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한 연극의 대사를 읊듯이. 그자는 바로 김상철, 푸른빛 환경재단의 이사장 자선사업가이자 환경운동가로 추앙받는 그 김상철이야.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하선우는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김상철 그녀가 조사 과정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이름. 언론에서는 그를 환경지킴이, 나눔의 천사라고 칭송하며 청와대 오찬에도 자주 초대되는 사회 지도층 인물로 소개했다. 그가 운영하는 푸른빛 환경재단은 수많은 언론사와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모범적인 자선단체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김상철의 온화한 미소를 짓는 모습과 함께 할아버지의 피범벅이 된 얼굴이 교차했다. 이질적인 두 이미지가 그녀의 뇌리를 강타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말도 안 돼. 하선우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김영준은 그 반응에 흡족한 듯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장태영은 그저 욕심 많고 어리석은 개에 불과해. 그는 김상철의 지시를 받아 폐지 카르텔을 운영하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며 돈을 세탁했지. 김상철은 자신이 환경 보호를 외치면서 뒤로는 가장 많은 환경 파괴를 일삼는 위선자야. 그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폐지 카르텔의 부당함에 반기를 들자 장태영에게 본보기를 보이라고 직접 지시했어. 폐지 줍는 노인 한 명이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든. 그들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니까. 김영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가진 자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하선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분노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사회의 암덩어리에 대한 격분으로 폭발했다. 그녀는 단순히 깡패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고 대중을 기만하며 가장 약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괴물과 마주한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 김상철이 감춰둔 비밀 장부, 그가 정치인들에게 뿌린 로비 자금 내역, 불법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보고서, 은폐 자료,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추악한 범죄의 기록들. 김영준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나는 장태영의 오른팔이었지만 동시에 김상철의 처리자였거든. 그의 모든 더러운 뒤처리들은 내가 직접 했어. 시체 청소부터 증거 인멸까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몰라. 하선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내 놈이 왜 내게 이런 정보를 흘리는 거지? 너도 그들과 한패거리 아니냐? 내 놈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녀의 눈빛은 김영준의 속내를 꿰뚫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김영준은 어깨를 으쓱였다. 오랜 세월 그림자 속에서 살다 보니 햇빛이 그리워지더군. 장태영은 내게 너무 작은 물고기였어. 그리고 김상철, 그는 나를 쓰다 버릴 도구로만 생각했지. 나는 복수를 원해. 하지만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당신 같은 미친 괴물이 그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거든. 어때? 거래하지 않겠어. 나는 김상철의 모든 정보를 줄 테니 당신은 그를 무너뜨려. 그리고 장태영의 명동판은 내게 넘겨줘. 어차피 장태영이 무너지면 그의 자리는 공석이 될 테니까. 김영준의 제안은 교활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하선우는 김영준을 꿰뚫어 볼 듯 노려봤다. 이 독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할아버지의 복수였다. 김상철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야망과 배신을 읽었다. 이 자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 그녀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이 독사를 이용할 것이다. 증거를 먼저 넘겨라. 모든 것을. 그리고 내 놈이 나를 배신하려 한다면 그때는 내 놈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내 놈의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칼날을 박아줄게. 선우의 목소리는 죽음보다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은 김영준조차 섬뜩하게 만들었다. 김영준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아주 흥미로워. 거래가 성사된 것 같군.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던졌다. USB는 선우의 발치에 떨어졌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진짜 빛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야.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올 거야. 그의 마지막 말에는 알 수 없는 경고와 함께 자신만이 아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USB를 움켜쥔 하선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할아버지의 복수를 넘어 거대한 사회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김상철과 장태영,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정치인 및 공무원들은 줄줄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다. 푸른빛 환경 재단은 해체되었고 명동파는 뿌리째 뽑혀 나갔다. 이 거대한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 척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고 시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하선우의 행동은 언론에 의해 숨겨진 영웅의 정의 구현으로 포장되었고 그녀는 정당 방위 및 공익 제보자로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707특임단에서는 그녀에게 휴가와 함께 특진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예나 보상에 미련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낼 수 없었다. 하선우는 조용히 부대를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깨어났다. 할아버지는 선우의 손을 잡고 수없이 고맙다, 미안하다를 반복했다. 그의 미안함은 손녀가 자신 때문에 이런 끔찍한 복수의 길을 걸어야 했다는 죄책감이었다. 선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저 인간으로서 느끼는 피로감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에 대한 씁쓸함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며칠을 머물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복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할아버지의 낡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녀를 은인이라 부르며 감사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들의 불안과 체념이 보였다. 김상철과 장태영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악인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권력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 것이다. 시스템은 그저 거대한 괴물을 교체했을 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악당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하선우는 조용히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707특임단의 하선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의 심판자 혹은 어둠의 칼날이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도시의 어딘가에 또 다른 김상철이 가면을 쓰고 숨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장태영이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하성철 온기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어둠에 맞서는 싸움으로 진화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정의의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부패한 권력이 짓밟는 약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더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의 방식은 잔혹했지만 그것은 악맥에만 통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도시의 전설이 되었다. 하선우의 도성 건설 탈출은 이도성 회장에게 충격과 함께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강민혁 보안팀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이수진 비서가 단순한 정보 유출자가 아니라 707 특임단 출신의 정예 요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정보의 방대함은 도성그룹의 심장부를 겨눌 만큼 치명적이었다. 이도성 회장은 모든 것을 은폐하고 조용히 처리해왔지만 하선우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이도성 회장은 하선우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명동파 같은 하류 조직 대신 국가정보기관 출신이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던 전문 암살자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하선우의 흔적을 쫓았다. 동시에 그는 언론을 통해 하선우의 과거 이력을 조작하고 그녀를 정신 이상자나 사조직의 일원으로 매도하려는 여론전을 시작했다. 그의 막대한 자금력과 언론 장악력은 여론을 순식간에 뒤흔들었다. 하선우는 끊임없이 추격당했다. 그녀는 서울의 복잡한 도시 곳곳을 은신처 삼아 움직였지만 암살자들의 그림자는 집요하게 그녀를 따라붙었다. 고층 빌딩의 옥상에서 벌어지는 추격전, 인적이 드문 지하철역에서의 기습 공격, 심지어 할아버지의 병실 근처까지 침투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선우는 자신의 모든 감각과 훈련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역공을 가했다. 그녀는 암살자들을 제압하면서도 그들의 배후에 있는 이도성 회장의 명령을 확인하려 애썼다. 그녀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몸에 명동파 조직원들처럼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겨 넣었다. 공포와 몸멸감으로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선우가 도성그룹에서 빼낸 결정적인 자료들은 박진호 팀장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다. 선우는 박진호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 그 자료들이 복사되어 다른 안전한 곳에도 보관되어 있으며 만약 자신이 사라지거나 박진호가 회장에게 정보를 넘기려 한다면 모든 것이 세상에 폭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그녀는 박진호가 이도성 회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에게 이도성 회장이 사실은 박진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를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암시를 계속해서 흘렸다. 박진호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하선우가 가진 정보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이도성 회장의 잔혹함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야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도성 회장에게 충성하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선우와 손잡고 이도성 회장을 무너뜨린 후 새로운 판을 짤 것인가? 선우는 박진호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박진호가 즐겨 찾는 비밀스러운 배서 그를 만났다. 팀장님, 이도성 회장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당신은 그에게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라 언제든 제거해야 할 잠재적인 위협일 뿐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박진호의 심장을 꿰뚫었다. 박진호는 잔뜩 경계하며 선우를 노려봤다. 당신이 어떻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야망, 당신의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이도성 회장에게 버려질까봐 밤마다 잠 못 드는 이유까지도. 당신은 이도성 회장의 처리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증거를 가진 내부 고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선우는 박진호에게 이도성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박진호의 이름이 언급된 비밀 문건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그 문건은 박진호가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된 자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유사시 모든 죄를 뒤집었을 희생양으로 낙점되어 있었던 것이다. 박진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이도성 회장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배신감과 함께 생존 본능이 그의 야망을 뒤덮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를 도와 이도성 회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선우는 박진호에게 김영준과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탈출 계획까지 제시했다. 결국 박진호는 이도성 회장을 배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비밀 정보, 특히 이도성 회장의 해외 비자금 계좌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선우에게 넘겨주었다. 이는 도성그룹의 목줄을 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보였다. 김영준은 박진호의 동요와 선우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자신의 교도소 탈출 계획을 가속화했다. 그는 자신의 감형을 위해 검찰에 추가적인 김상철 관련 정보를 흘렸고 동시에 교도소 내부의 부패한 간수들을 포섭했다. 그는 선우와의 거래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도성그룹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였고 혼자서는 결코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선우는 김영준의 탈출 계획을 도왔다. 그녀는 교도소 외부의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탈출 경로에 필요한 장비들을 은밀하게 배치했다. 이 모든 것은 김영준이 건넨 도성그룹의 마지막 핵심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김영준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김영준의 탈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세상은 그가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김영준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도성 회장을 겨냥한 새로운 정보들이 언론의 익명으로 제보되기 시작했다. 이도성 회장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격노했다. 김상철 게이트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도성그룹의 불법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신복인 박진호 팀장의 수상한 행적 그리고 독사, 김영준의 탈옥과 연이은 익명 제보들은 이도성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모든 것을 언론 조작과 로비로 막으려 했지만 하선우와 김영준의 파상 공세는 너무나 치밀했다. 하선우는 언론과의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자극적이고 파급력이 큰 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언론에 흘렸다. 도성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사기극, 수조, 원대, 국고, 횡령 의혹. 환경단체 이사장의 배우는 재벌 총수와 같은 헤드라인들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그녀는 언론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도록 유도했고 이는 여론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도성 회장은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은 경쟁그룹의 음해라거나 하선우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조작한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하선우는 즉각 방역했다. 그녀는 이도성 회장이 언론에 로비하여 기사를 통제하려는 증거를 역으로 확보하여 폭로했다. 도성그룹 언론사 편집권 침해, 시도 회장 비서실 보도 통제 지시와 같은 기사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도성 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대중은 이미 그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결국 검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대중의 것엔 압력과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서 이도성 회장은 수조 원대 국고 횡령 및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수십 명의 변호사단을 고용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내부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다. 그러나 하선우는 이미 박진호 팀장과 김영준을 통해 그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 검찰 조사실에서 이도성 회장은 예상치 못한 증거들과 마주했다. 박진호가 넘겨준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 김영준이 확보한 김상철과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하선우가 직접 도성건설에서 빼낸 사업 조작 보고서 등 이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이도성 회장의 모든 범죄를 증명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박진호 팀장의 증언이었다. 그는 이도성 회장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깨닫자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이도성 회장의 지시로 국고를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불법 로비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언론에 생중계되었고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도성 회장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듯 했지만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었다. 강민혁 보안팀장이었다. 그는 이도성 회장에게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하선우에게는 알 수 없는 적개심과 동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도성 회장이 체포된 후에도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홀로 움직였다. 강민혁은 하선우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믿었고 그녀가 감히 도성그룹의 위신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하선우의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당신의 손녀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이도성 회장님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강민혁은 할아버지를 자극하여 하선우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예전에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선우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사회의 암덩어리를 도려냈다는 것을 믿었다. 우리 손녀는 틀리지 않았다.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는 가진 자들만의 정의였을 뿐이다. 우리 같은 약자들에게 정의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강민혁은 결국 하선우와 직접 대면했다. 인적이 드문 공원. 그의 손에는 총 대신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하선우 상사, 당신은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규칙을 깼고 이 세상의 균형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존재는 위험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균형은 약자를 짓밟는 불의의 균형일 뿐이다. 나는 그 균형을 깼을 뿐이다.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민혁의 심장을 겨냥했다. 당신도 알지 않나. 이도성 회장이 어떤 자인지. 당신은 그에게 충성했지만 그는 당신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그는 당신의 충성을 짓밟고 당신의 동료들을 버렸지. 강민혁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이도성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을 얼마나 쉽게 버렸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선우가 가진 정보가 자신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선우는 강민혁에게 이도성 회장이 강민혁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다는 비밀 문건의 복사본을 보여주었다. 그 문건에는 강민혁의 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주인이 자신을 배신하려 했다니. 그는 태블릿을 바닥에 내던졌다. 내가 틀렸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허탈감이 묻어났다. 그는 총을 버리고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이도성 회장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었다. 하선우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비였다. 김상철과 장태영은 물론 이도성 회장까지 그들과 연루된 정치인 및 공무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도성그룹은 해체되고 그들의 자산은 국고로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다. 푸른빛 환경재단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새로운 정의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 언론은 연일 재벌 해체와 정의 구현을 외쳤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 남아 있었다. 거대한 악은 잠시 숨을 죽였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선우는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 대신 이름 없는 그림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707 특임단에서 완전히 전역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손녀의 싸움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선우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자들의 비명에 귀를 기울였다. 재개발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녀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해킹 능력 정보 조작 그리고 심리전을 활용하여 약자들을 돕고 부조리를 해결했다. 그녀의 방식은 잔혹했지만 그것은 악맥에만 통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도시의 전설이 되었다. 하선우는 어둠 속을 걷는 고독한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아마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의가 존재하는 한 하선우와 같은 강철의 용사들은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영원히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될 터였다. 그 빛은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에게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선사할 것이다. 과연 그녀는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오직 그녀의 칼날만이 알 터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도시의 어둠이 완전히 거칠 때까지.